저는 36년 초등교사를 마치고요. 지금 주로 학부모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낸 책 제목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배웁니다입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혹은 책을 누군가에 보여드리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공부가 뭐냐고,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뭐냐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느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초중고 다니는 학생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도 이 공부라는 화두는 늘상 우리 옆에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공부를 잘하는 거는 어떤 건지, 그 공부가 뭔지 이런 이야기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공부하면 떠오르는 게 종이 위에 시험지, 종이 위에 쓴 글씨, 종이 위에 쓴 그림, 뭐 이렇게 종이 위에 보이는 것들을 공부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아이의 성취 결과가 종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진짜 진심으로 친구를 아껴주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영상을 찍지 않는 한. 우선 제가 느끼기에 진짜 공부는 그 종이 위에 드러날 수 있는 건 진짜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극소수, 아주 극히 작은 부분.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주 나이대가 어쨌든 학생 시절이고, 뭐 대학은 냅두고라도 초중고 시절에 공부라는 화두를 온 국민이 지금 다 같이 고민하고 있고, 공부시키고 싶어하고, 아니면 공부 안 하고 싶어하고, 시키는 자도 하는 자도 되게 불행하고,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 제가 2024년 2월까지 현직에서 담임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담임교사 하면서 느낀 게 1990년에 우리 반 부모님, 2000년의 부모님, 2010년의 부모님, 2020년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그들이 진짜 어깨 축 처지고, 제가 뭐 얘기하면 선생님 우리 애 또 뭐가 어쨌나요 하고 간철렁이 하고,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노력하는데, 그럼 아이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있나를 고민해 보면 진짜 갸우뚱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혹은 초중고를 지내면서 아이의 진짜 공부는 뭘까? 제가 최근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냥 기본을 할 줄 아는 아이. 제발 집에서 잠 좀 푹 재우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거 먹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제발 충분히 사랑해주고, 그 존재만으로.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우리 반이 어떤 걸 되게 많이 했냐면 이어달리기를 매일 했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는 교사였는데요. 자, 그런 자연 친화적인 이야기를 잠시 드려볼게요. 예전에 운동회 있을 때 한 3시 반쯤 되면 운동회가 공식적으로 마쳐요. 아침 일찍부터 온 아이들이 막 시달렸는데 4시쯤에 운동장을 내다보면 누군가 또 남아서 축구하고 있어요. 이게 90년대 아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충분히 움직일 기회를 주는가? 일단 집에 가면 층간소음 때문에 함부로 못 뛰어다니고요. 교실은 사각이고 책상은 다닥다닥 붙었고, 그 다음에 그 책상에는 주로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앉아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고요. 체육 시간이 주당 3시간 있지만 그 3시간 중에서도 체육관에 수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체육관은 움직이지만 또 자연이 없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육 현장에서 다시 살리고 싶은 낱말이 3개입니다. 움직임, 자연, 책. 그리고 어쩌면 부모님들도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이 움직임, 자연, 책이라는 3개의 화두를 내 가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렇게 온전히 된다면 저는 대학 입학도 아니면 괜찮은 어른이 되는 것도 걱정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1학년 5월의 수업인데 글자 공부를 해야 된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운동장이 좀 촉촉한 날 데리고 나가서 나뭇가지 주고 글씨 공부하면요. 진짜 공책에는 글씨 쓰기 싫어하는 아이도, 특히 남자아이들도 죽자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두고 국어 공부도 수학 공부도 가능하고, 초등학교는 다 학교 운동장이 있고, 학교에 나무 없는 학교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도 나무가 있고. 그래서 움직임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아이가 산만해요. 이래서 담임선생으로부터 뭔가 어떤 상담 전화를 했어요. 그럼 엄마들이 바둑, 명상, 독서치료 이런 거 시킵니다. 안 됩니다. 자, 그 아이는 움직임이 더 필요해요. 차라리 그 아이는 아빠랑 같이 등산을 자주 가거나 운동장을 오래 달리기를 하거나 공을 차고 놀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 그랬을 때 사실 맨발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맨발로 놀게 하면 부모나 교사 입장에 좋은 점 이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놀게 해도 에너지 소모가 커요. 다르게 말하면 발 자극이 되게 커서 뇌 자극도 되고, 그래서 또 하나 되게 빨리 평화로워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실제로 아이가 진짜로 배워야 될
공부는 뭔가. 사실 우리가 막 급하게 뭔가 수능을 잘 쳐야 되고 몇 점을 받아야 되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하는 그 최종의 목적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매번 답답한 게 이거였어요. 왜 우리들은 평생 준비만 하지? 유치원 7세 반도요. 만 5세 7세 반도 초등학교 1학년을 준비해서 유초이음 교육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겨서 하거든요. 자, 저 유초이음 좋아요. 있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잘 있는 게 뭘까요? 유치원 교육을 교육 과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잘하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준비가 완벽하게 된 아이야.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을 되게 잘했어요. 2학년 굳이 준비해야 돼요. 그냥 가면 2학년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초등학교 6년간을 학교에서 배움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본적인 성실성 갖고 살았던 아이가 중학교 가서 이상해진다? 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학생은 아닌 부모 입장에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응원해 줄까가 또 고민이고 궁금하잖아요. 그럼 제가 드리는 구체적인 팁 1번 학교에서 내어주는 어떤 안내장도 어떤 안내도 어떤 공부의 결과도 업수에 여기지 말 것. 자, 안내장 보면 학부모님들 이 방송 많이 보시실 분데 한 보따리씩 줘요. 3월에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넘겨보면 뭐 안 봐도 될 거 많아. 뭐 교통규칙을 잘 지키자. 이미 아는 건데 뭐 하고 쓰레기통에 바로 넣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어떤 종이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가 일단 진짜 그거 이용하는 방법 조금만 머리를 쓰면 많아요. 같이 그때 한번 읽는 연습하는 거지. 애가 읽을 줄 아는 아이라면 엄마랑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래? 그럼 소리 내서 읽는 그 순간 이미 엄마랑 정이 오가요. 그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걸 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도움이 된다가 아니고요. 그거 안 해줘도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부모가 해주면 아이가 어떤 의식을 갖게 되냐면 나 학교에서 배우는 거 되게 소중한 건가 봐. 내가 가는 이 학교는 되게 귀한 곳인가 봐. 그리고 그런 귀한 것을 배워오는 나는 되게 괜찮은 애인가 봐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요. 왜? 보세요. 우리 어른으로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어디 가서 뭐 하나 팜플렛을 얻어왔어. 근데 아내가 그냥 됐어 하고 버리는 거랑 소중히 여기 좀 일단 얻어온 남편 어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를 유의미해서 갖고 왔는데 이걸 가족이 소중하게 봐줬어. 어른인 우리도 하물며 그런데 아이들 어떨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는 정보, 뭐 내용 이런 것들 귀하게 여기면서 내 아이의 삶의 메인의 공간인 학교를 응원해주고 그럼 집에서는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자연, 책, 움직임을 넣고 어떻게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느냐. 근데 내 아이가 학교에서 산만하거나 집중이 안 될수록 그쪽에 공부랑 이런 걸 엄마가 잠시 내려놓고 이쪽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쪽은 또 공부 아니냐. 제가 생각엔 더 강력한 공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창의성, 질문하는 아이, AI 시대에 해야 될 건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답은 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정보는. 그럼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할 건가는 여유가 있어야 생각을 깊게 하고 그거는 문제풀이식의 수업으로는 진짜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키운 아이가 그런 문제풀이식은 또 못하느냐? 아니라고요. 왜 그것도 할 수 있냐 하면은 나는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얘기했잖아. 충분히 운동하게 해주고 움직이게 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우선은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이 주는 그 아이 경쟁력이 있고요. 사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한 5, 6개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할 세대를 하잖아요. 지금 미래 세대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공부가 뭘지 결국은 어떤 공부가 가장 경쟁이 있을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누군가는 되게 다른 의견을 가질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서 꼭 대학 안 가도 되는 세월 아니에요? 그때 그냥 일해보고 예를 들어서 난 그냥 취직해볼래 해서 그냥 만만한데 취직해서 한 1, 2년, 3, 4년 일하다가 가도 대학 갈 수 있는 때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2% 안에 대학은 2%밖에 못 갑니다. 뭐 전 국민이 노력해도 2%밖에 못 가요. 그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가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98%에 들어갈 확률이 98%라고. 아니 이건 수치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모두 2%의 안에 넣을 것처럼 3학년 때 행복도 4학년 때 행복도 5학년 때 행복도 다 뺏어갖고 아이를 푸시해서 그래서 아이들 입에서 번아웃 되고 선생님 나 진짜 안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4, 5학년 남자아이가 왜 해야 되는지 그게 또 어쩌다가 한 명이 있으면 그 애가 문제지만 너무 흔하게 있는지 진짜 다 같이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뭔가 반성해보고 고민해봐야 되고 이 땅의 어른으로 산다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들도 되게 자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답은 어디에 있냐 하면 결국은 저는 최근에 맨날 자주 하는 몸이 답이라고. 내 몸이 느끼는 정서. AI가 제일 못하는 건 놀이예요, 놀이. 놀이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답이고 내 아이의 놀이가 어쩌면 가장 경쟁이 있는 공부고, 놀이를 제가 정의를 하면요, 놀이는 기획에서부터 결과까지 아이가 다 해야 놀이예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를 빙자한 수업 말고요, 선생님이 다 인형극을 다 준비해주고 인형극 해봐, 이거는 그냥 놀이를 닮은 수업이에요. 그거 말고 아이가 룰을 정하고 싸워보고 다퉈보고 실패해보고 안 돼보고 다시 또 삐져보고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 그 놀이의 공간에 내 아이를 적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 노출시키고 있는가. 학원 공부 몇 시간, 영어 몇 시간 말고 이쪽을 고민해 보시라는 부탁을 진짜 드리고요. 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가장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그래서 이 땅의 아이들이 혹은 이 땅의 어른들이 제발 준비하지 말고 그때그때를 삶을 살았으면, 이게 많은 종교가, 많은 인문학이 하는, 철학이 하는 마지막 그잖아요. 뭐예요? 다 지금 여기 깨어 있으라고. 근데 놀랍게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가 국어, 수학 빼고 나머지 교과목들이 통합교과라고 하는데, 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합한 과목의 책인데, 그 책의 메인 키워드가 이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삶. 아예 빨간 글씨로 막 밑줄 꺼서 제가 교사일 때 연습에 익혔어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세요라고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법령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그 용어에 지금 여기 우리 삶이 있는데, 그렇게 교육부의 어쨌든 서류는 이미 교육과정은 그렇게 앞서가는데,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모든 어른들은 지금 여기 우리 삶을 안 살고 맨날 선행을 살잖아요. 근데 지금을 온전히 살아야 앞에 게 오는 거지. 그래서 그 바쁘게 생각하고 막 불안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아이가 기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인간도 자기가 존재로서 온전히 인정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 제 교육관이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다 아이 키우고 싶잖아요. 난 지금 수학 70점 받았지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다음에 또 노력하지 뭐.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키우려면 공부로 칭찬하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한 성적, 종이 위에 있는 결과물 갖고 온전히 그 아이가 존재감을 느끼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왜? 부모의 목표는 늘 98점 받으면 100점 받기를 바라는 게 부모였어. 근데 반대로 가정의 노동에, 가정의 일에 아이를 참가시키면 진짜 있는 그대로 그걸 딱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집에 있는 뭐 신발을 우리 아이가 정리를 딱딱 해. 그러고 또 하나 뭐 휴지가 다 떨어졌으면 화장실에 휴지를 받고 걸어. 그걸 우리 7살짜리가 우리 아이가 해. 그런 것도 진짜 딱 쿨하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부모가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반 교실에서 봤을 때 되게 참한 아이들 있잖아요. 제 할 일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특징이 가정에서 역할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다 해주고. 다르게 말하면 돌봄만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그거는 90대는 우리 엄마도 똑같고 9살 된 내 아이도 똑같고 39이 나도 똑같아요. 뭔가 기여의 경험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데,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돌봄만 받았지 내가 돌보지 못해서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16 협력학습을 한 적이 있어요. 6학년 선생님이 맨날 이래요. 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젓한 줄 몰랐다. 누가 있으니까, 동생이 있으니까. 같이 산행을 하는 걸 했었는데 6학년 아이 한 명도 투덜대지 않았어요. 근데 6학년 아이들끼리 가면 선생님 왜 올라가요? 더워요? 간식 언제 먹어? 이러거든요. 근데 1학년 동생들과 손잡고 가니까 오히려 얘들이 모두가 다 어젓하게, 야, 너 가방 무거워. 형아가 들어줄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 보세요. 여기에 6학년이 왜 어젓했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라니까요. 자기가 뭔가 기여의 경험, 돌볼 기회. 그때 그 아이의 얼굴에 비친 그 희망, 설렘, 자신감. 그래서 어쩌면은 자꾸 부모님이, 특히나 아이를 뭐 많아야 세 자녀고 하나 둘을 키우니까 부모님이 또 예전보다는 바쁘다 하지만 덜 바쁘고 초미의 관심사가 아이 육아에 있고, 그래서 자꾸 뭔가를 다 해주려고 여기고, 해줘놓고는 또 학교에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왜 스스로 뭘 못해요? 아니 스스로 못하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쩌면 더 어린 아이일 때부터 자기가 할 걸, 예를 들어 우유를 따라서 마신 다음에 네가 한번 따라봐. 그럼 아이가 팍 넘치고 쏟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게 두 손으로 달달달 떨면서도 조심해서 하고요. 그게 인간의 본능 속에 있고, 그런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봄이니까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과 민들레 꽃을 보러 가요. 근데 보통 이때쯤 이미 지금도 늦어서 한 3월 둘째 주쯤 약간 꽃샘 추위가 있을 때 데리고 나가면 더 효과적이에요. 왜? 그때는 꽃이 귀할 때니까. 눈 크게 뜨고 보면 3월 아마 첫 주도 민들레꽃 볼 수 있어요. 어디가 양지 바른 곳에는. 그래서 이제 학교 화단에 특히 뭐 조예대 밑에 국기계양대 밑에 이런 데 민들레가 펴 있어요. 거기는 정식 화단이 아니니까 가꾸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10송이가 피어 있는 걸 제가 관찰하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 일단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면 민들레 꽃으로 바로 안내하면 안 돼요. 그럼 실패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운동장을 아이들이 나가면 운동장을 뛰고 싶어요. 일단 달려야 돼. 근데 저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세워라 내워라 20바퀴 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보통 저는 뭘 하냐 하면 선생님을 이겨라 해서 3바퀴나 5바퀴쯤 뛰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좀 이렇게 소비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을 때 민들레꽃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제가 해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얘들아 민들레꽃을 우리 조용히 천천히 오래 보자. 그런 걸 우리는 관찰이라고 해요. 제가 그걸 3학년 데리고도 했고 1학년 데리고도 하고 5학년 데리고도 봄마다 해봤어요. 근데 한 번은 10살 아이가 눈물이 그릉그릉해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또 철없는 남자아이가 선생님 누구 울어요. 나 울게 냈더라. 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아이 울만한 이유가 다음날 그 아이의 일기에서 제가 발견했는데 며칠 전에 꽃샘 추위로 눈도 왔는데 이 민들레는 돌봐주지도 않았는데 물도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해 있어서 이 3월 12일에 꽃이 폈을까. 그래서 애가 그럼 나는 10살이나 된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걸 그 제가 걔 별명을 중3이라고 붙였다니까요. 너는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야 중3이야 했었는데 어쨌든 그 글이 제가 만든 시집에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때 나갈 때 이미 스케치북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가요. 필기도구를. 그래서 한참 보고 나서 가까이 가서 그림을 세밀하게 그리면 무슨 수업이에요? 미술 수업. 그거 갖고 글을 쓰면 시수업, 국어 수업. 근데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강력한 도덕 수업이었어요. 저 도덕 수업까지는 하리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작은 생명에 대한 신비, 소중함. 그 아이들은 그 이후에 보도블록 사이에서 핀 민들레를 예사로 안 봐요. 보인다니까요. 한번 깊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오늘 뭔가 긴 시간 학부모로서 혹은 한 사람으로서 교양 있는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오늘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고 당장 아파트 산책이라도 하시고 아이 손잡고 아니면 이번 주말에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가까운 초등학교만 찾아가도 주말에 문 열어놓는 학교들도 꽤 있거든요. 학부모로서 찾아가서 그 학교들에 있는 나무라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럼 그 아이가 월요일 날 등교할 때 이미 기분이 달라요. 엄마랑 손잡고 본 개나리가 지금 피었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초중학교를 지나면서 특히 유치원 아이들이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갖고 부모랑의 아름다운 기억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기억 그 기억을 자산으로 그런 소중한 삶을 아이 손잡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